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자라니까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러더군요. 이 책 덕분에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중학생이 세상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일까를 짐작해 보려 하면서 책을 펼쳤습니다. 공공도서관에는 동물농장에 관한 다양한 전자책들이 진열되어 있어 책을 구하기는 쉬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자가 스스로 말하길 동물농장은 내 평생에 피땀을 쏟아넣은 유일한 작품. 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자의 피땀에 힘입어서일까요? 동물농장은 저자에게 명성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저자의 피땀을 행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자가 저이기를 감히 바라며 책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20세기 동물농장의 독재 현장에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 찾아보기입니다. 책 뒤에 나와 있는 작가 소개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어떤 비평가가 저자를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오해는 부패와 위선과 싸우는 순수한 신앙의 사제였다. 또한 저자의 작가 정신에 대해서 표현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며 어느 쪽에도 허위가 있다면 용서 없이 이를 저지하고 폭로해야 한다. 반골기질을 가진 저자가 권력층을 바라보는 시선은 날카롭습니다. 음모와 배신, 선동과 조작, 무자비함과 가증스러움을 낱낱이 실감나게 까발리는 그의 목소리는 권력에 대한 환멸과 불신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것은 곧 이상적인 권력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권력자의 도래를 희망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재와 권력을 견제하는 소설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농장은 독재체제가 정착되어가는 과정과 완성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독재의 꿈을 품고 있는 자들은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은 선도되고 압도될 수 있습니다. 독재는 국가를 비롯해 어떤 기업 조직이나 작은 집단 내에서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독재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주는 항상 음과 양, 남과 여, 낮과 밤, 하늘과 땅, 실패와 성공, 부드러움과 강함, 고통과 기쁨, 진보와 보수 등 대립각 속에서 균형을 이뤄가며 굴러갑니다. 독재가 나쁜 것은 아마 견제할 수 있는 대립각을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조화를 향해 나아갈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일 듯합니다. 이는 세상 이치와 도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독재의 단맛에 중독되면 언젠가는 독재자 자신이 피해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독재를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권력의 달콤함도 세어질 듯하니 그 중독된 맛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책의 맨 앞부분에는 자식이 400명이 넘는 늙은 돼지가 등장합니다. 현명하고 인자하며 장수까지 한 그는 모든 동물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그는 돼지우리 안에 누워서 많은 시간을 혼자 곰곰이 생각한 끝에 터득한 지혜를 연설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신의 돼지우리 안에만 갇혀 그것도 혼자서 관념으로 구축한 지혜입니다. 다른 농장이나 다른 주인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의 지혜는 이미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지적하고 반박할 동물이 없습니다. 대립각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늙은 돼지의 연설은 만고의 진리가 되어 청중에게 박히게 됩니다. 그의 연설을 발췌 변용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깨우친 지혜를 전해주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하오. 우리 동물들의 삶은 비참하고 고되며 짧소. 인간들은 우리 동물들에게 목숨을 보존할 정도의 먹이만 주고 일은 힘이 소진될 때까지 시키고 있소. 일을 못할 지경이 되면 우리는 도살을 당하게 되오. 우리는 행복, 여가,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소.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인간들이 우리의 것을 모두 약탈해 가기 때문이오. 인간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동물들의 배고픔과 과로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오. 인간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만든 생산물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 우리는 함께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늙은 돼지는 인간에 비해 동물의 비참한 삶을 자각하도록 일깨워줍니다. 궁극에는 도살들, 가련한 동물의 운명을 상기시키며 승리할 때까지 단합해서 투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에 대한 적대감을 항상 명심할 것도 주문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적인 반면 모든 동물들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은 무조건 우리의 적이요. 절대로 인간을 닮아서는 안 돼요. 인간을 정복한 후에라도 그들의 악덕을 본받지 말아야 하오. 늙은 돼지가
무조건과 절대로를 강조한 것은 그의 성견 지명이 뒷받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권력이 세진 동물들이 인간을 모방하게 되리라는 권력의 속성을 늙은 돼지는 미리 예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은 돼지는 인간이 사라져야 동물말의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며 거친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줍니다. 대중을 고무시킬 수 있는 쉽고 신명나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 세상의 동물들이여, 귀 기울여 들어라. 다가올 황금빛 미래의 기쁜 소식을. 멀지 않아 그날이 오면 복군 인간을 뒤집어 엎고 오직 동물만이 활보하리라. 콧두레가 사라지고 멍에가 벗겨지고 재갈은 녹슬고 채찍은 더 이상 없으리. 엄청난 풍요로움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가 해방되는 바로 그날에 우리 모두 그날의 자유를 위해 일하세. 늙은 돼지는 감동적인 연설과 일심단결할 수 있는 노래로 동물들에게 혁명적인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인간을 견제할 수 있는 의식을 심어준 그는 존중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여기까지만입니다. 혁명 이후 동물만의 세계에서 벌어질 비열하고 기만적인 독재 상황을 내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연설을 하고 난 사흘 뒤에 그는 숨을 거두고 묻혔습니다. 그는 인간으로부터 해방된 동물들에게 벌어진 참상을 영영보지 못했습니다. 늙은 돼지는 권력을 갖게 된 지배계급 돼지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기에 그에 대한 가르침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한 돼지들의 횡포와 속임수를 뭇동물들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독재에 휘둘리는 뭇동물들의 모습은 참으로 애답기가 그지없습니다. 권력계층의 실체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둔한 모습과 닮아 있어 그런가 봅니다.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만의 세상이 도래하자 돼지들이 최상층 지배계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식들이 보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낡은 책을 가지고 읽기와 쓰기를 익혀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능력이나 학벌이 20세기 당시에 계급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요건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머리가 좋은 돼지들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지휘하고 감독만 합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이 책에서 머리가 좋다는 것은 갖가지 모략과 조작으로 뭇동물들을 우롱할 재주를 갖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지배계급 돼지들의 학벌은 품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머리는 좋아 지위는 높아졌는데 인간적 품위는 갖추지 못한 부류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아류로 전락해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씁쓸함을 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휘둘려주는 것이겠지만 자존감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얼마 전 5일장에 갔다가 봤던 풍경이 생각납니다. 그 지역의 군청 직원들이 시장에 쫙 깔려서 모 지원금 받을 사람들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11월이니 예산을 써야 하는 막바지에 이른 탓인지 시장 상인들에게 일일이 목청 높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할머니가 나란히 진열해 놓은 당신의 여러 가지 푸성귀를 가리키며 또 손사래를 치시며 수줍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것들 팔아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 난 그런 돈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왜 받아? 할머니의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참 선량하고 가냘프고 예뻤습니다. 공짜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간직한 할머니는 무지렁이 할머니가 아니라 아름다운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로 하여금 나는 과연 저 할머니만큼의 자존감을 갖고 있기는 한가라며 성찰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소곳한 명랑함을 품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인간적 품위가 그윽하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책 맛보기로 돌아가서 늙은 당나귀 벤자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돼지보다도 더 잘 읽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인간을 몰아낸 혁명의 성공에 고무되어 혁명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에 바빴지만 벤자민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는 혁명 이후의 사정이 혁명 이전보다 더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긴 세월을 살아온 덕분에 몸소 겪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삶은 고단할 것이라는 것을 불변의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늙지 않아 오래 살아본 경험이 없는 동물들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계급이 없는 평등한 동물공화국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늙은 당나귀 벤자민만은 자신의 긴 생애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벤자민은 독재의 실체와 변질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침묵합니다. 당연히 행동으로 나서지도 않습니다. 책에서 벤자민을 묘사한 부분을 모아봤습니다. 혁명의 회오리 속에서도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래오래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지배계급들을 실제로 겪어본 늙은 그에게서 노회한 삶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벤자민은 농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성질도 몹시 까다로웠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가끔 내뱉는 말들이 의례 어딘가 냉소적이었다. 그는 웃지 않기로도 유명했으며 누군가 왜 웃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는 도대체 웃을 만한 건더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착실하고 힘센 말 복서에게는 아주 잘 대해주었다. 그들 둘은 함께 말없이 나란히 풀을 뜯으며 한가롭게 보내곤 했다. 그는 인간을 쫓아낸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다. 인간이 지배하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했고 일도 매우 느릿느릿하게 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외의 자원에서 일을 더하는 법이 없었고 그렇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회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혁명에 관해서나 그 결과에 관해서 아무 견해도 피력하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지고 난 지금이 더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도 당나귀는 오래 살지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권력을 잡은 돼지들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이 동물들을 편하게 해주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저 동물들의 생활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름없이 괴로울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인간을 몰아낸 혁명 이후 권력을 잡은 돼지들은 스노볼, 나폴레옹, 스킬러입니다. 나폴레옹은 덩치가 크고 사납고 말주변은 없지만 추진력이 있습니다. 스노볼은 쾌활하고 말도 잘하며 다양한 독서를 즐기지만 성격이 다부지지 못합니다. 전쟁에 대한 오래된 책을 연구한 그는 인간과의 전투에서 육중한 몸을 날려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과학 잡지를 읽고 시류에 맞는 정책을 고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노볼은 야심가 나폴레옹이 훈련시킨 사나운 개들에 의해 추방되고 맙니다. 스킬러는 작고 뚱뚱하지만 현란한 말재주로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무동물들을 선동하는 능력이 출중하고 교활합니다. 그런 스킬러의 아첨을 등에 업은 나폴레옹은 무소불위의 독재자로 등극합니다. 그들 돼지들이 주축이 되어 모든 동물들이 영원히 지키며 살아야 할 불변의 계율 7계명이 만들어졌습니다. 헛간 벽 위에 커다랗게 썼습니다. 계급 타파와 평등을 강조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발로 걷는 것들은 누구든 적이다. 2.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들은 누구든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와 같은 7계명을 외우지 못하는 어리숙한 동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단 한 줄로 표현되어 7계명 위에 더 큰 글자로 다음과 같이 쓰였습니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독재 통치 아래에서 계율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잡는 이들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개헌을 추진하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독재가 합헌이라는 것을 끼워 맞추고 싶기 때문인 듯합니다. 돼지들이 인간처럼 걷기 시작하자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로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허울과 가까워지고 싶은 돼지 지배층은 7계명을 차례차례 감쪽같이 수정해 갔습니다. 어떤 동물도 시트가 깔린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나폴레옹과 돼지 지배층은 인간처럼 걷고 인간처럼 옷을 입으며 인간처럼 신문을 읽고 인간이 살았던 본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인간처럼 두 다리로 서서 인간들과 축배를 들고 인간들과 카드 노름을 했습니다. 동물들은 다시 예전의 인간을 모실 때처럼 돼지 지배층을 모시는 노예 상태가 되고 맙니다. 나폴레옹은 돼지 이외의 다른 동물을 하층동물이라 부르며 예전의 인간보다 더욱 악랄한 방식으로 동물들을 착취합니다. 인간을 몰아낸 후 승리에 도취되었던 예전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 내용도 잊었습니다. 인간들과는 절대로 거래하지 않는다. 절대로 장사를 하지 않는다. 절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평등을 주창했던 돼지 지배층은 탐욕에 의해 변질되었습니다. 예전의 권력자 인간과 한치도 다름없이 자본주의에 동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절대로 닮지 않기를 바란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모방하고 답습합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돼지가 사람인지 사람이 돼지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아마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에 비해 새로운 동물 권력자들의 위선이 한 수 위라는 점일 것입니다. 동물이 동물을 지배하자니 권력자에 대한 숭배를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동물농장에서 권력 1인자 나폴레옹은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 라고 불러야 했으며 그를 찬양하는 시도 지어졌습니다. 하늘의 태양 같은 나폴레옹 동무여. 그대는 모든 동물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주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나폴레옹 동무여. 내 새끼가 태어나면 크게 자라기도 전에 그대에게 충성하고 진실을 바치도록 하리라. 내 새끼가 외치는 첫 소리는 나폴레옹 동무여 이도록 하리라. 무동물들은 돼지지배층의 교묘한 위선의 민낯을 마주하고 갸우뚱하지만 두려움, 나약함, 어리석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의욕을 느끼더라도 체제에 순응합니다. 의문을 제기했던 동물들의 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돼지지배층의 실체와 그에 주눅든 무동물들의 애처로운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적나라한 모습이기에 그러한가 봅니다. 마침내 제7계명을 모조리 바꾼 돼지 권력층은 인간처럼 두 발로 서서 동료 동물들을 채찍으로 지배합니다. 그 모습은 뻔뻔하고 흉측합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계명만 남깁니다.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맨 처음 읽었을 때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참 가당찮았습니다. 일반 무동물들은 평등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기 십상입니다. 아하, 어쨌든 평등하다니까 괜찮은 거네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돼지 권력층은 더에 주목합니다. 평등하다라는 서술어 앞에 비교를 나타내는 더라는 부사를 덧붙임으로써 평등을 무너뜨립니다. 더 평등하다는 것은 교묘한 말장난이며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렇듯 법률 용어들은 교묘합니다. 일반 대중이 이해하는 것과 지배층이 독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 관련 법규들을 오독하는 일반 대중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반 대중들이 손해를 보는 만큼 법률 용어에 익숙한 지배계층의 부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느라 바쁜 대중들은 낯선 용어로 가득한 법규 독해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니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동물농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언젠가부터 동물농장에서 우유와 사과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동물들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스킬러가 나서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돼지들이 이기주의나 특권의식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요. 우리들은 사실 우유와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돼지들은 두뇌의 노동자입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날 우리를 핍박했던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겠지요. 그리하여 우유와 사과는 돼지들만 먹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이해 없이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불평등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정원에서 자기들끼리만 특별히 수업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새끼 동물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도록 관리했습니다. 돼지와 다른 동물이 길에서 마주치면 다른 동물이 공손히 길을 피해 주어야 한다는 규칙도 제정되었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예전의 권력과 확연히 다른 좋은 세상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지만 권력을 쥔 주인만 바뀌었을 뿐 세상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인간과의 전투에서 가장 잘 싸운 동물은 진마차를 끄는 힘센 복서였습니다. 혁명 성공의 1등 공신입니다. 혁명 이후에도 복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복서는 두 개의 좌우명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남보다 매일 더 무리하게 일했습니다. 복서가 내세운 좌우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좀 더 일하자.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 입니다. 충성을 바쳐 일하는 복서를 보면서 무동물들은 위안을 받고 그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복서의 충성이 무동물들을 더 혹독하게 일하도록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복서는 인간과의 전투에서 용감히 싸운 공로로 함께 무공훈장을 받은 스노볼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라이벌인 스노볼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많은 동물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충성도가 떨어지는 동물들은 모두 스노볼의 앞잡이로 몰아 처단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복서는 흥분과 슬픔에 겨운 나머지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복서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 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배층은 병든 그를 도살업자에게 팔아넘깁니다. 복서는 우직하고 성실한 어떤 한 대중을 상징합니다. 우리 대중의 슬픈 자화상이 복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서는 참 아리는 슬픔 그 자체입니다. 동물농장에는 나폴레옹의 권력과 돼지 지배층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스노볼이 추방된 이후로 나폴레옹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는 아예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킬러를 통해 조작된 통계를 전달하고 선동과 홍보에 주력한 결과 무동물들은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 소설입니다. 삼권 분립, 언론과 집회의 자유, 공정한 선거, 비판과 감시기구와 같은 견제 장치가 제도로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 권력의 횡포와 독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권력층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이러한 견제 장치들을 와해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에 무엇이든 걸고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 총력전에 맞서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이 책은 일깨워줍니다. 동물농장의 권력자 나폴레옹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무동물들을 무시하고 인간과의 내통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동물농장은 독재 정권의 위선적 정책을 풍자한 20세기 소설입니다. 하지만 21세기에도 독재 권력의 위선이 있는 곳이라면 여전히 유효한 경종을 울려줍니다. 민주주의가 확산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동물농장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한 동물농장은 고전의 대열에서 보무당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